발표를 기다리면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 시보님이랑 형사법정에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형사법정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공개재판이라서 형사법정에 출정하면서 김민성 시보님 좀 더 많은 것을 얻어가라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 시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보님도 형사법 공부할 때부터 배우셨겠지만 원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 시보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뭡니까? 특정 원칙이라는 예. 것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예. 무죄,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대우해서 그런 예.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에서 이 사람이 죄 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까? 아니면 피고인이 스스로 죄 없음을 입증해야 됩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예. 검사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우리 김 시보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실무를 다루다 보면은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쉽게 무시가 됩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 아닙니까? 아동학대 사건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람은 피해 있음을 간단하게 소명만 해도, 입증을 안 해도 소명만 해도 사건은 개시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수사 과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사실은 잘 안 지켜져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죄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렵겠죠.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가 맞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무죄 추정 원칙이 아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잘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 우리 김 시보님 형사법정에 로스쿨에 있을 때 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예, 거에 예.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말씀하세요. 아까 성범죄 관련해서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 성추행 같은 사건에 있어서 예, 예. 뭐 피해자에게 일관된 예. 진술만 있으면은 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예. 그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예. 그게 실제로 어떤 원칙상 가능한 건지. 김 시보님 너무 적절한 얘기 해주셨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피고인도 진술을 일관되게 하면은 사실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무죄가 나와야 되겠죠. 양쪽 다 일관되면 입증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게 하면은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해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수사와 재판 실무상 헌법 원칙이 많이 훼손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피고인을 조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현 실무 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흔드는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진술이 일관되게 하면 실제 유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일관되지 않은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관되지 않은 점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가 진술한 부분을 탄핵을 하면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증인신문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문이라든지 피고인 신문 같은 절차를 통해 가지고 법관에게 이 사람이 지금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 신문 조서 하나 만들었었죠. 네. 김 시보님 만들었죠. 아주 잘 만드셨는데 그 사건은 사실은 무죄 주장하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자백 사건에서도 피고인 신문 같은 거를 적절하게 하게 되면은 이른바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형벌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피고인 신문이라든지 증인 신문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무죄 추정 원칙이 사실 실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거 굉장히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형사 재판이라는 게 형벌을 통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으로 예. 많은 자유를 박탈하고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건데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런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실무상 그렇게 잘 안 지켜지게 된다면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게 될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만으로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인데 유죄 판결까지 나온다면 기본권인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보님은 그럼 이 수사나 재판이 정말로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예. 고소를 하신 분의 참고인 조서도 있고 예.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조서도 있는데 예. 이제 경찰이나 검사가 보면서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고 이건 좀 약간 모순되는 것 같고 그런 걸 밝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변호사를 처음 했을 때는 이 수사나 재판이 정말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변호사를 한 10년쯤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수사나 재판은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게임이에요. 분쟁은 이미 발생을 했어요. 정말로 범죄가 있었든 없었든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 하니까 분쟁은 발생한 거죠. 근데 사회의 분쟁을 계속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분쟁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과정이 수사 재판이지 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는 조금 뭐랄까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밝힌다라는 개념보다는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한다, 역설적으로 진실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보다 검사와 판사가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조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하니까, 지금 현출된 자료가 이러니까
그냥 이대로 확정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변호사가 더욱더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한다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사건을 다뤄야지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듣다 보니 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 형법을 처음 배울 때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 뭐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라. 예. 근데 말씀하신 거랑은 예. 이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실무적으로 매우 달라요. 네. 제가 옛날에 검찰청에서 검사 직무대리로 근무를 할 때 저희 방에 있는 지도검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실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편이 돼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검사들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소리 아닙니까 이거? 아니 피해자도 인간이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부터 신고 고소당해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도 인간인데 기본적으로 검사들은 마인드 자체가 피해자를 위한 수사기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진짜 법조인 초년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선배님이기도 했거든요. 선배님 지금 그게 진짜 형사법 원칙에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무사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검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반대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변호사들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시부님이랑 법원에 다 왔는데 저기 와보세요. 법원 이름 나오게. 여기가 이제 딱 좀 오시면은 여기 이제 서부지방법원 간판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법원 건물입니다. 저는 이제 시부님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